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 이야기. 예전 강원도에는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양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호였지요. 워낙 재산이 많다 보니 김씨 부인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김씨 부인 얼굴 좀 보겠다고 찾아온 상인들이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할 것 없어 보이던 김씨 부인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밤만 되면 야릇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최영감은 한때 팔팔한 몸을 자랑했고 지금도 거기가 매우 튼실했지요. 최영감은 부쩍 밤만 기다리는 김씨 부인이 좋았답니다. 아, 대감, 좀 더 해주시지요. 부인, 요즘 왜 그리 밤을 기다리는 게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자꾸 그것이 그립습니다. 최영감도 밤이 기다려졌지만 매일 바라는 김씨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몰래 한약도 다려보았지만 이제는 지쳐가고 있었지요. 김씨 역시 최영감이 지쳤다는 것을 알고 더는 보채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송이버섯이 참 맛있게 익었구나. 김씨는 오늘도 버섯 농장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버섯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웬 기합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근처에 있던 종들이 모두 버섯 농장을 돌보느라 김씨 혼자 그 소리의 근원지로 다가갔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나무 뒤에서 웬 총각이 우통을 벗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각져 보이는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김씨가 쳐다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허공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무예를 연마하고 있는 게로구나. 김씨는 나무 뒤에 숨더니 침을 꿀꺽 삼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각의 가슴팍부터 복근까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셨답니다. 아, 저런 아이가 버섯 농장에 살고 있었다니. 김씨는 모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각은 최근 이사를 온 전시댁의 아들 전식이라는 남자였지요. 전씨는 버섯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소장농이었습니다. 소장농의 아들이 뭐 저리 몸이 좋단 말인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에 종들뿐만 아니라 소장농까지 김씨 앞에 모였습니다. 김씨가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전식이도 있었지요.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몸이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서 알겠지만 여기는 송이버섯이 가장 유명합니다. 잘만 키우면 금방 재산을 모을 수 있을 테니 좀 더 힘을 내십시오. 그날 저녁 김씨는 괜히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사냥을 간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지방으로 놀러 갔답니다. 안 그래도 외로운 밤인데 근육이 왕성한 총각을 봤으니 잠이 올 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종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생긴 전식이가 유명해졌지요. 농사가 끝나고 슬쩍 엿들어 보았는데 소장농을 하느라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몸이 이끄는 대로 전식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정자도 있으니 바람도 쐴 겸 천천히 거닐고 올 요량이었지요. 그런데 전식이가 정자 앞에서 정자세로 앉아 명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통을 벗고 그 왕성한 근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김씨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전식이가 명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미안하구나.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 마님이 아니십니까? 어찌 이리 늦은 밤에 행차를 하셨습니까? 잠이 안 와서 잠시 나왔느니라. 그런데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냐? 몸을 단련하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쇠약해지신 것 같아 저라도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무예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커진 게로구나.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너 또한 잠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심부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마님.
전식이는 김 씨의 뒤를 쪼르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총각이 해맑게 웃으며 따라오니 괜히 신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최근에 송이버섯 농사를 했는데 손이 좀 저리니 일손이 필요하단다. 말씀만 하십시오, 마님.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방에 앉아서 전식이가 가져다 주는 송이버섯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전식이가 말한 대로 송이버섯을 금방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송이버섯 맛 좀 봐야겠구나. 김 씨는 저고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좀 더 가벼운 몸으로 앉는 것이었습니다. 전식이는 새삼 김 씨가 선녀처럼 아름다워 보였지요. 멀리서 본 김 씨는 분명히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자니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서 벗겨보자꾸나. 벗겨보라는 말씀입니까, 마님? 그럼 송이버섯을 생으로 먹을 참이냐? 김 씨가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전식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송이버섯을 손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참 곱구나. 그동안 무예는 말로만 익힌 것이 아니더냐. 송구스럽습니다, 마님. 농인이 너무 부끄러워 말거라. 전식이는 송이버섯을 손질하는 동안에 김 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또 한 번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이었지요. 왜 그리 머뭇거리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송이버섯을 먹을 수 있겠느냐? 전식이는 한껏 뜨거워진 몸으로 겨우 송이버섯 손질을 마쳤답니다. 강원도 양양이 자랑하는 송이버섯이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나올 정도로 맛깔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송이버섯 겉에까지 깔끔하게 벗겼으니 이제 입맛을 좀 보자꾸나. 김 씨는 가장 크게 재배된 송이버섯 하나를 집어서 입안으로 천천히 넣었지요. 전식이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왕버섯이로구나. 자, 이리 오렴. 전식이는 바지를 등불 옆에 놓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송이버섯 맛이 워낙 좋으니 나도 기분이 덩달아 좋구나. 전식이는 숨겨놓았던 왕버섯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입안 깊숙이 넣고 풍미를 느껴보았답니다. 아, 더 깊숙이 넣어보거라. 전식이는 더 뜨겁게 타올랐지요. 이렇게 맛있는 버섯은 처음이로구나.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빼지 말거라. 전식이는 김 씨의 그 뜨거운 양다리 사이로 더 깊숙이 들어갔지요. 두 사람은 밤새 진한 애정을 나누었답니다. 전시가 내 방에서 밤나무에서 나는 향기가 가득한데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마님도 참, 저를 어디까지 몰아세우려고 이러십니까? 여전히 수줍어 하는구나. 이래서 농이나 할 수 있겠느냐? 전식이는 서둘러 옷을 챙겨 김 씨의 방을 나왔답니다. 아버지에게는 또 무예를 익히느라 늦었다고 둘러댔지요. 김 씨는 모처럼 따스한 물까지 흘린 덕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주 홀가분했답니다. 그날 저녁에는 사냥을 갔던 최영감이 돌아왔습니다. 보름은 있다 올 줄 알았던 최영감이 돌아오자 김 씨는 괜히 의기소침했지요. 며칠을 더 전식이를 데리고 그 맛있는 왕버섯을 입안에 넣어 즐기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부인 기약한 날짜보다 빨리 와서 이상하시오. 아닙니다, 대감. 사냥이 잘 안 되면 빨리 돌아오시는 게 낫지요. 그러자 최영감이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김 씨 때문에 지쳐있던 최영감이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웃은 게 오랜만이었지요. 사실 사냥을 하러 갔다가 아주 묘한 버섯을 봤지 뭐요. 무슨 버섯을 보셨는데 그러십니까? 양양을 벗어났는데도 그렇게 희귀한 버섯은 처음 봤소이다. 듣기로는 이곳 송이버섯보다 열곱절은 더 가치가 있다고 들었소. 김 씨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지금까지 이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대부호로 성장한 동안에 그런 버섯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 씨는 최영감이 잘못 본 것이라고 믿고 웃어넘기려고 했지요. 그런데 최영감과 함께 갔던 식솔들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다음 날
식솔들뿐만 아니라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모았답니다.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아주 진귀한 버섯을 보았네. 이곳 버섯보다 7절은 더 귀하다고 하니 어찌 탐이 나지 않겠나? 어떤가? 내일 당장 나와 함께 그 버섯을 캐러 가보지 않겠나? 최영감은 함께 버섯을 캐러 갈 지원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먼저 나서지는 못했답니다. 버섯을 구한다고 해도 모두 최영감의 차지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최영감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들 마시게. 지원자들에게는 지금의 열갑절에 돈을 주겠네. 진귀한 버섯을 찾는 사람에게는 자작농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네. 어떤가?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전식이도 자작농의 기회를 준다고 하니 귀가 솔깃했지요. 평생 고생하시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지원할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가겠습니다. 전식이가 손을 번쩍 들어올리자 김씨가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버섯 농장에나 있을 것이지. 저 양반을 왜 따라간다는 것인가? 최영감은 전식이에게 이리 나와 보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허허, 이렇게 듬직해 보이는 청년이 있었구먼. 이 가슴 좀 보게. 혹시 무예라도 익히는 겐가? 그렇사옵니다, 대감마님. 이 몸이라면 지치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김씨는 갑자기 전식이가 건강한 청년이라는 게 원망스러웠지요. 최영감은 김씨를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식이가 포함된 원정대가 꾸려졌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정자 앞에서 전식이와 몰래 만났답니다. 대체 그 위험한 곳에는 왜 간다고 한 것이냐? 마님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고생 그만 시키려면 꼭 자작농이 되어야 합니다. 김씨는 전식이가 없으면 외롭다고 했지만 사실 그 왕버섯이 더 그리웠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최영감은 원정대를 이끌고 그 희귀한 버섯이 있다는 곳으로 떠났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최영감을 따르던 머슴 한 명이 뒤따라왔습니다. 평소에 최영감의 수발 노릇을 하던 머슴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방금 무엇이라 하였는가? 전식이 그 청년이 부인하고 만났다. 기분 좋게 떠난 최영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전식이라는 청년 덕분에 많은 버섯들을 캘 수 있다고 믿었는데 부인과 몰래 정을 나눴다는 것이었지요. 용서할 수가 없구나. 저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불편한 동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웬 노파가 강물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효심이 가득한 전식이가 부랴부랴 달려갔지요. 아니 어르신, 여기에 왜 이러고 계십니까? 젊은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강가를 건넜는데 오늘은 갑자기 다리가 말을 안 듣는구려. 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를 어쩌면 좋은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업어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영감이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보게, 지금 진귀한 버섯을 구하러 가는 마당에 그게 무슨 한가한 짓이란 말인가? 곧 있으면 자식들이 와서 데려갈 텐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대감마님,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네 마음대로 하게. 우리는 갈 길 갈 테니 따라오든 데려다 주고 그 집에서 아예 눌러 살든 알아서 하란 말일세. 전식이는 최영감이 야속했지만 노파를 업고 집까지 갔답니다. 노파를 친절히 데려다 준 전식이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바로 최영감 일행을 따라갔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희귀 버섯이 있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최영감이 말한 그 희귀한 버섯이 통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최영감이 본 버섯은 딱 하나였고 그 주변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버섯을 찾던 일행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그때 전식이가 집까지 데려다 준 노파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일행이 버섯을 찾으러 왔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뒤져도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다오. 찾고 싶으면 배를 타고 저 멀리 있는 섬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 가는 게 좋을 것이요. 지금까지 버섯을 구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옳거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구나. 최영감은 바로 전식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자네의 힘을 빌릴 때가 왔구먼. 지금 당장 배를 타고 저 섬으로 가도록 하게. 희귀 버섯들만 캐온다면 약조한 대로 자작농이 될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전식이는 식은땀부터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그러다 영영 못 돌아오면 저는 어찌합니까? 제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진귀한 버섯이니 자네 힘이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버섯만 가져온다면 그 절반을 주겠네. 어떤가? 버섯의 절반을 준다고 하니 다른 식솔들과 소장농이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이 먼저 전식이를 보내려고 했지요. 전식이가 여기에서 가장 늠름하다고 칭찬했지만 사실은 낭떠러지로 떠미는 셈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식이는 배를 타고 홀로 섬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노파가 빌려준 것이었는데 행운이 따른다면서 붉은 깃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섬이 나타났습니다. 전식이는 바로 이 섬이 맞나 하고 천천히 배를 대고 내렸지요. 그런데 웬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식이는 기겁하고 다시 배로 물러섰답니다. 그 어르신 말이 사실이었어. 난 이제 호랑이밥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으르릉거리던 호랑이가 얌전한 강아지처럼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전식이는 꿈을 꾸는 건가 하고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3명의 여인들이 호랑이 뒤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이 섬에 온 것이오? 전식이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지요. 여인들이 하나같이 선녀처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남정네의 세곱절은 되어 보이는 호랑이가 여인들 앞에 얌전히 있는 것은 정말 믿기기 힘든 풍경이었지요. 저는 여기에서 희귀한 버섯이 있다고 하여 왔소이다. 여인들은 서로 소근거리며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늠름해 보이는 전식이에게 반한 여인도 있었지요. 버섯을 구하러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요. 그게 누굽니까? 여인이 갑자기 붉은 깃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식이가 집까지 바래다 준 노파의 깃발이었지요. 저 깃발은 저희 어머니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달고 오셨다는 건 어머니의 신임을 얻으셨다는 뜻이지요. 잘 오셨습니다. 전식이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답니다. 여인이 손가락을 튕기자 호랑이가 물러났습니다. 저 호랑이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운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것을 어머니가 구해주셨지요. 새끼일 때는 정말 귀여웠는데 저렇게 크니 무섭게 보이는 겁니다. 전식이는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여인들을 따라간 그곳에 바로 버섯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진귀한 버섯이로구나. 전식이는 정말 기뻤답니다. 이제 이것들만 가져가면 절반은 자기 것이 될 테니까요. 떠나시기 전에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여인들이 사는 곳은 강원도의 흔한 집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섬에서 세 자매가 살고 있는 겁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가 소장농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못된 양반댁에서 일하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지요. 그 때문에 저희 세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아무도 없는 섬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라서 어머니가 잠시 섬을 떠나 계셨던 겁니다. 전식이도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련님을 타박하는 그 최 씨라는 양반을 보고 있자니 예전에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그 양반이 생각난 것이겠지요. 붉은 깃발은 우리들만 아는 암호 같은 것입니다.
전식이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노파는 전식이의 도움이 정말 감사했고, 마침 버섯을 구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전식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전식이는 세 자매가 주는 음식을 먹고 몸이 나른해졌답니다. 전식이에게 친절히 설명해준 여인은 큰언니였고, 날이 저물자 직접 전통주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도련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우리 세 남매가 살고 있지만 남정네 구경을 전혀 못하니 그동안 답답했습니다. 그러셨구려. 어머니의 신임을 얻은 사내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도련님,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식이는 여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니 긴장했던 마음이 모두 녹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인의 손목을 잡았고 입술을 포개며 따스한 입김을 주고받았지요. 이 송이버섯을 먹으면 정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도련님의 정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인은 그 귀하다는 송이버섯을 입에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키운 송이버섯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온몸에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전식이는 김 씨와 있을 때보다 더 큰 왕버섯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것은 처음입니다. 역시 송이버섯이 효능이 있었군요. 전식이는 여인의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답니다. 지금까지 사내가 증명해준 왕버섯 맛을 처음 만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낸 전식이는 다음날 아침에도 힘이 불끈 솟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기분이 상쾌한 적은 없었답니다. 결국 전식이는 세 자매와 함께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영감과 일행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그 자리에는 세 자매의 어머니 바로 그 노파만 있었지요. 최영감은 전식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고 일행들을 데리고 모두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버섯들을 모두 가지고 자장농이 되십시오. 이 정도면 다시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식이는 그야말로 금이환양이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은 아버지도 눈물로 맞이하였지요. 최영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것이냐? 전식이는 노파와 세 자매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최영감은 중간에 들으면서도 불쾌한 기분을 사귀는 것 같았지만 모두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잠시 질투에 눈이 멀어서 너를 죽음으로 몰려고 했구나. 그 버섯은 이제 잊을 테니 모두 가져가고 자장농이 되도록 하거라.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모두 돕겠다. 김씨 부인은 전식이가 돌아와서 기뻤지만 섬에서 여인을 만났다는 소식에 슬피 울었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두 헛된 욕망이었지요. 최영감이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전식이는 비록 김씨 부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지만 효심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전식이를 보고 있으면 효도와 공경은 인의 근본이라는 효재인 지본이 떠오르네요. 평도의 한 마을에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주 곱게 자랐지만 평범한 남자애들보다 오른팔이 매우 드셌답니다.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면 그 묵직한 오른팔을 꺼내들었지요. 아직 이 아이의 정체를 모르던 남자아이들은 기세 좋게 덤볐다가 그 돌주먹에 아주 혼쭐이 났답니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하는 돌석이었습니다. 홍간의 양반댁에서 3월 4일에 태어났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이름 때문에 종들뿐만 아니라 양반댁 자제들한테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 하나 없이 묵묵히 일만 했지요. 덕분에 홍간의 딸이 좋게 보고 있었고 어느새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홍간회에서 두 사람의 혼례를 허락할 리 만무했으니 몰래 미뢰를 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오른팔이 드센 매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림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 딸에게 어여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요.
매화는 열심히 배를 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에게 해드릴 한약을 위해 시장을 지나는데 웬 왈패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할 때 돈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딱 봐도 자리세를 걷는 것이었지요. 힘 좀 세다고 상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매화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상인들 그만 괴롭히고 갈 길 가는 것이 어떠하냐?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냐? 차림새를 보아하니 이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나 그냥 갈 길 가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니라. 매화는 아무래도 이 왈패들에게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지요. 한 왈패가 먼저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 돌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왈패들은 매화의 오른팔에 기겁하면서 꽁무니를 빼기 바빴답니다. 시장 상인들은 가냘픈 여인이 주먹을 휘두르자 모두들 놀란 표정들이었지요. 매화가 집에 도착할 때는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한다는데 왜 눕지 않고 이러고 계셔요? 너한테 신세 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않느냐? 너도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할 나이가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도 참,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어서 방에 들어가서 누우셔요. 이 장작은 제가 다 나르겠습니다. 제 오른팔만은 믿고 계시지요? 매화의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면서도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아버지 밑에서 머슴처럼 장작을 나르는 딸이 너무 가여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언제 남자를 만난단 말인가? 늙은 아버지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 매화는 아버지의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돈을 벌어서 한약을 다려야 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막 아버지에게 드릴 한약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자릿세를 받던 왈패들이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내 놈들은 또 여기 무슨 일로 온 것이야? 오냐, 내 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니라. 왈패들이 양옆으로 움직이자 아주 거칠어 보이는 사내 한 명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지요. 옳거니, 이 곰처럼 무식한 놈 믿고 나를 기다렸다 이 말이지. 그놈 눈치 한번 빠르구나.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거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구먼. 하지만 매화는 웃음만 나왔지요. 그 묵직한 돌주먹을 뒤로 숨겨놓고 천천히 그 사내에게 다가갔답니다. 왈패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서운 사내 앞으로 당당히 걸어온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매화는 아주 여유롭게 머리를 쓸어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짐승처럼 단단한 몸을 자랑하는 사내는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지금 바로 덮치면 매화를 떡 주무르듯 혼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왈패들도 매화가 뼈도 못 추릴 줄 알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매화가 오른팔로 사내의 복부를 가격하자 그대로 엎어져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매화가 왈패들을 몰아낸 덕분에 자릿세를 내지 않아 기뻤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관가에도 전해졌습니다. 지역 군사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진관에서 매화를 매우 궁금해했답니다. 진관에 있는 무관 첨철제사가 매화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매화라고 하였는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신통한 힘을 지닐 수 있단 말인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한번 들어보겠나? 진관에서는 다양한 특수군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고 한다면 자고로 힘이 강해야 하니 그 능력을 먼저 시험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지요. 매화가 하는 일은 진관에 지원을 하는 남자들의 힘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처럼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군인다운 남자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어디 한번 자네 원하는 대로 진짜 군인을 뽑아보게나. 돈 걱정은 하지 말게. 조정에서도 이미 자네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기로 했네. 매화는 그 힘이 넘치는 오른팔도 쓰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니 아주 기뻤답니다.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한약을 다려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본인이 직접 군인을 뽑을 수 있다고 하니 괜히 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남자라면 허리와 다리 아니겠습니까? 이 오른팔로 만져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답니다. 매화는 남자들의 다리를 쓰다듬기만 해도 군인이 될 제목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체구는 크지만 다리 힘이 약한 남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매화의 이런 방도는 아주 효과적이었지요. 그런데 매화가 다리를 만진다고 하니 군인이 될 마음도 없는 남자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여인의 손길이 그리운 남자들이었을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셔요. 이분들도 쉬고 싶은 마음에 이곳까지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매화 말대로 머슴 일에 지쳐서 온 남자들이 태반이었답니다. 매화는 군대에 지원하러 온 남자들을 위해 씹을 거리까지 건네줬습니다. 처음에는 진관에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이제는 매화의 선행에 모두 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리만 만지면 군인으로 뽑아준다는 그곳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려한 외모의 남정네가 매화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져보고 제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리만 만져보고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다오. 매화는 이 남정네의 듬직한 가슴에 먼저 눈길이 갔답니다. 옷을 입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 근육이 아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제 손에 맡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남정네는 매화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어떠한 여인에게도 볼 수 없는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좋소이다. 어디 내 다리가 얼마나 국보급인지 확인해 주시구려. 매화가 미소를 지으며 좌측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크십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사냥을 많이 다녔던 터라 다리가 아주 튼실합니다. 그런데 매화의 손길이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정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올려다보는 매화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답니다. 이렇게 커지면 어떡해요? 뭐가 말이요? 뭐긴 뭔가요? 다리 말하는 것이지요. 남정네는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아무리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야릇한 손길은 처음이었습니다. 매화의 손은 이제 남정네의 우측 다리로 옮겨졌습니다. 이상하게 매화의 입김이 무릎 위로 닿는 것 같아 몸이 움찔하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제 다리가 그렇게 커졌단 말이요. 커져도 너무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물건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군인이 되는데 좋은 것이요? 아니면 나쁜 것이요?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자꾸 커지면 어떡해요? 남정네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화의 손을 덥석 잡아보았더니 웬 선녀와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정네는 홀린 것처럼 매화와 입술을 포겠답니다. 매화 역시 거부하지 않고 남정네의 든든한 가슴을 받아주었지요. 시험을 보려고 줄을 선 남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두 사람은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내 이름은 덕성이라고 하오. 어머니가 평생 덕을 쌓으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초면에 너무 신뢰가 많았구려. 도련님은 크게 될 뿐이옵니다. 첫인상부터 알아보았지요. 덕성은 바로 특수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화가 평가한 군인들 중에 가장 능력이 좋았지요. 그동안 조정에서는 매화를 가지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매화는 당연히 군인이 될 제목들을 잘 선택했고 진과는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천한 여인이 군인들을 뽑는다고 하니 괜히 자존심만 센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중에 윤 씨가 가장 앞장서고 있었지요. 사실 매화 자리에는 윤 씨의 뒤를 봐주던 남자가 가야 했습니다. 윤 씨는 그동안 평생 수발 노릇을 하던 동생과 함께 공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동생이 공금을 빼돌리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군인을 양성하는 보직을 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진관 주변으로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회유도 해보았지만 매화의 신임은 매우 두터웠답니다. 오늘도 매화는 열심히 군인들과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막 훈련을 마치고 공놀이를 하려는데 갑자기 덕성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낭자가 아주 유명해졌소이다. 윤 씨라는 양반이 여기저기 뇌물까지 주면서 낭자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어렵게 들었소. 자초지종을 들은 매화는 어이가 없었지요. 공금을 빼돌린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로 부패하다면 군인을 양성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럼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행히 낭자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당장은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그 윤 씨라는 자가 자객이라도 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객이라면 이 오른팔 하나로 끝장을 내면 됩니다. 물론 낭자의 오른팔을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지요? 혹시 더 좋은 수가 있으신가요? 덕성의 계획을 들은 매화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매화는 고향에 잠시 내려간다고 말해놓고 시장으로 향했지요. 예전 한약을 자주 다니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매화가 시장 주변을 한참 돌고 있는데 낯익은 남자 한 명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자릿세 내놓거라. 말 안 들었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이니라. 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걷다가 매화에게 혼쭐이 났던 그 왈패였지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주먹을 휘두르는 이상한 여자 때문에 이 근처에 얼씬도 못했지. 이제 다시 내 세상이니라.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내가 없는 사이에 또 자릿세나 받아먹고 살고 있느냐? 매화가 나타나니 왈패들이 기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부분 꽁무니를 빼는 동안에 직접 자릿세를 받던 왈패가 매화에게 붙잡혔습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상인들 돈이나 빼먹으면서 살 것이냐? 그럼 뭘 어쩌라는 거요?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어? 아니면 저 높으신 분들처럼 양반 가문이기나 하오?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 모두 녹을 받는 영광을 주겠다. 어떻게 할래? 그 뒤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기필코 매화를 암살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검 꽤나 쓴다는 자객들을 한두 명씩 모으고 있었지요. 그렇게 약속대로 자객들을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기별을 받고 곧장 매화가 있는 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계가 있는 군인들이 일렬로 서 있는데 아주 장관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매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매화는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말을 타고 군사들을 호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답니다. 덕성은 매화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조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왈패들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자릿세를 받고 도망치는 왈패들 때문에 늘 골치였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벼슬아치들의 탁상공론만 반복됐고 시장 상인들만 늘 고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 차라리 그들을 포섭해서 좋은 일에 쓰자는 것이 덕성의 조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말씀대로 했으니 그 윤씨라는 남자는 이제 함부로 나서지 못하겠지요.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매화는 포섭한 왈패들을 모아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지역 왈패들까지 모두 소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인들은 환호했고 매화를 따르는 군사들은 그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었지요. 이제 충청도에서 매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윤 씨가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매화가 유명해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매화는 마지막 왈패들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왈패들이 꽤 유명해서 쉬운 싸움은 아니었지요. 마침 왈패들이 상인들을 붙잡아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을 때 매화와 군사들이 나섰습니다. 이 왈패들도 덩치가 곰처럼 커다란 사내 한 명을 믿고 자릿세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옳거니 내 놈도 조만간 형님의 돌주먹에 픽 쓰러질 놈이로구나. 좋은 꿈 꾸거라. 결국 매화가 나서서 곰과 같은 사내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왈패들까지 소탕한 매화는 진관으로 금이환양을 하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군사들을 호령한다고 해도 벼슬아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사또까지 출동해서 매화를 관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계속 뇌물을 건네고 회유를 하던 윤 씨의 계략이 통한 것이었지요. 옥에 갇힌 매화는 삶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왈패들을 잡았는데도 돌아오는 건 반역이라는 죄였으니까요. 매화의 죄명은 역모였습니다. 충청도 군사들을 모두 모아서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지요. 그동안 매화를 따르던 군사들도 윤 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덕성은 조정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 씨의 뇌물을 받은 벼슬아치들이 입을 맞춰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덕성은 그날 이후로 식음도 전폐하고 매화를 걱정했답니다. 역모는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은 덕성이 괴로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손님 맞이는 해야 했습니다. 덕성의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하는데 큰 힘을 보태준 분들이었습니다. 덕성은 손님들과 다과 앞에서 결국 매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신뢰가 되는 짓이라고 꾸짖었지만 손님으로 온 두 부부는 덕성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화의 이야기를 계속 듣던 중에 두 부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로 온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매화가 그렇게 가여우십니까? 혹시 그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돌처럼 아주 단단한 주먹 덕분에 군인들을 직접 양성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 주먹은 오른팔이요?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매화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여인은 바로 매화의 어머니였답니다. 홍가네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돌석과 사랑을 나누고 매화를 낳은 바로 그 여인이었지요. 덕성과 부모님도 이 기가 막힌 인연의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돌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가여운 사람 같으니 나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을.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래서 매화라는 귀한 따님을 낳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의 남편은 모두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돌석과 그런 정을 나눴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혼례를 올린 것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매화마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기필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매화의 어머니는 먼저 윤 씨라는 남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해 윤 씨에게 회유된 벼슬아치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지요. 식솔들까지 모두 나서서 윤 씨를 처단할 증자까지 모았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서기 힘드시다면 저라도 가서 그 망할 작자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그 지역으로 저승사자가 한 명 도착합니다. 저승사자라고 하셨습니까? 매화의 어머니가 해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성은 대체 어떤 사람이 저승사자인지 궁금했지요. 그동안 매화는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해 많이 지쳐 있었답니다. 사또의 재량으로 죄는 묻지도 않고 가둬두기만 하고 있었지요. 매화를 따르던 군사들이 관가 밖에서 농성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매화의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이 여기 있었다면 무조건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것이다. 안 그러냐? 시장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던 왈패였는데 이제는 매화를 위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매화의 군대가 아닌 진짜 나라의 군인들이 모여서 관가로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또와 포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문 앞에서 격렬히 대치하는 중에 저 멀리서 먼지가 휘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또와 포졸들은 뒤로 물러서다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매화의 군사들은 양옆으로 비켜주었고 웬 늠름한 남자가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듣거라. 내 놈은 윤 씨에게 뇌물을 받고 성실히 군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매화에게 역모라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웠느니라. 그리하여 널 곧 조정으로 끌고 갈 것이니
내 죄를 기다리고 있거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체 내 놈은 누구더냐? 나 말이냐? 똑똑히 듣거라. 앞으로 이 충청도의 탐관오리들을 소탕할 이황이니라. 퇴계 이황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로 알려졌지만 40대 초반에는 충청도에서 암행어사로 활약했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주었지요. 이렇게 매화는 풀려났고 윤씨와 뇌물을 받은 자들 모두 처벌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매화는 진관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여전히 군사를 뽑을 때 다리를 만져보는 방법을 쓰고 있었지요. 오늘도 한창 군인들을 뽑고 있었는데 낯익은 남정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리만 만지면 군인으로 뽑아준다는 그곳이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자 덕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매화도 장난을 치고 싶었지요. 제가 만져보고 제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리만 만져보고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다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제 손에 맡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소이다. 내 다리가 얼마나 국보급인지 만져보시구려. 매화는 다리를 만져보더니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커지셨어요? 전보다 더 커지신 듯합니다. 낭자와 같이 어여쁜 여인이 만져주는데 어찌 커지지 않을 수가 있겠소. 그럼 평생 제 손길을 느껴보시겠습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서 온 거 아니겠소. 매화와 덕성은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지요. 지켜보던 매화의 군사들은 모두 축하의 함성을 질렀답니다. 한양을 나서서 한창 걷고 있는 젊은 유생이 있었습니다. 유복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중마고우였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요. 한양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유복이는 미리 준비한 슈룹을 쓰고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답니다. 비가 거세지면서 슈룹이 불안하게 흔들리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비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나 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초가집에 있는 한 여인이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셨군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유복이는 여인이 너무나 고마워 초가집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런데 여인 역시 흠뻑 젖은 것이 아니겠어요. 저고리가 젖어서 맨살과 달라붙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인의 상체가 그대로 드러났고 수줍은 유복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얼른 고개를 돌렸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여인이 따뜻한 차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외진 곳이라서 비가 오면 머물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낭자. 그런데 집이 많이 허름해서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유복이가 말한 대로 비가 새고 있었지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워낙 커서 유복이는 여인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누추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도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테니 좀 더 머물다 가시지요. 유복이는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여인이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까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목선부터 양어깨까지 그대로 보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유복이는 다시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송구합니다. 이런 집에 살다 보니 젖는 일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가슴을 모두 풀어헤치고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유복이는 점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유복이가 괜찮다고 대답하려는데 여인이 젖은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여인의 쇄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가슴 위까지 내려오는 곡선도 어찌나 예쁜지 유복이는 잠시 넋을 잃고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복이는 여인의 손목을 잡았답니다. 여인은 그제야 부끄러웠는지
새빨간 얼굴을 하고는 두리번거렸지요. 젖은 옷은 그대로 입고 있으면 곧불에 걸릴 수 있답니다. 유복이는 곧불에 걸리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더니 여인이 입었던 저고리를 가져와 등불 옆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워서 상체를 감싸 안았고 유복이가 따스하게 안아주었지요. 여인은 모처럼 사내의 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유복이도 그간 공부만 하느라 잊고 있었던 욕정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젖었기 때문에 옷이 헝클어지는 일도 없었지요. 유복이는 여인의 젖은 옷을 모두 가져오더니 그 야릇한 향기를 맡았답니다. 낭자는 대체 어디서 살다 왔소? 저를 소나기에서 구해준 선녀가 아니오. 도련님도 참 과분한 칭찬입니다. 젖은 옷이 없으니 이제 여인은 편안히 누울 수 있었답니다. 유복이는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곡선에 감탄하면서 그대로 손으로 훑고 지나가 보았지요. 그리고 뜨거운 김이 흘러나오는 깊숙한 그곳으로 들어갔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서 여인의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는 주변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사실 여인이 이런 초가집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노모 때문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딱 두 채였는데 한 곳은 손을 덜 봐서 매우 부실했지요. 여인은 남편이나 형제도 없어서 이 초가집을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모를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이 부실한 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내가 당장 이 초가집을 손봐드리겠소. 유복이가 여인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때 노모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숙화야, 이 낭군은 어디서 오신 누구시냐? 어머니, 곧 과거에 급제할 유복이라는 분이옵니다. 소나기를 피해서 잠시 머문 것이옵니다. 유복이는 다음 날 아침에야 여인의 이름이 숙화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과거를 곧 급제할 것이라고 하니 숙화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유복이는 숙화의 노모에게 절을 하고는 과거를 급제하고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숙화는 유복이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렸지요. 친구를 만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유복이는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결국 과거에 급제했고 지역 암행어사가 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졌습니다. 유복이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요. 친구들의 축하도 모두 마다하고 바로 숙화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숲을 지나가는데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머리가 헝클어져서 얼굴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얼른 등에 업어 의원이 있는 곳으로 뛰었답니다. 유복이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여인의 몸이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유복이는 바로 의원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의원 앞에 누운 여인을 보는데 바로 숙화가 아니겠어요. 아니 낭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유복이는 숙화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진맥을 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먼 그려. 이것 좀 보게. 옷이 모두 젖었지 않은가? 유복이는 그제야 숙화에 젖은 옷들이 떠올랐답니다. 노모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비가 새는 초가집에 사는 가련한 여인이었지요. 약재를 다려다 줄 테니 그것만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질 것이오. 여기 아랫목으로 가까이 와서 눕히시게. 이렇게 차가운데 몸이 성할 리가 있나? 유복이는 의원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숙화를 눕혔답니다. 그제야 온기가 도는 손목을 잡으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숙화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유복이는 과거 급제와 친구들의 축복도 잊은 채 숙화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숙화의 얼굴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얼굴이 고운지 유복이는 예전에 만났던 것처럼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녀가 허름한 초가집에 살면서 비를 맞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유복이는 당장 사람을 시켜서 집부터 수리했답니다. 과거를 급제하고 돌아온다는 약속을 너무 늦게 지킨 것 같아
숙화에게 미안했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자 숙화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낭자, 깨어났구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오. 도련님 아니십니까? 과거는 잘 보셨는지요? 그렇소이다. 모두 낭자 덕분이 아니겠소. 숙화는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답니다. 유복이를 다시 만나 기뻤지만 워낙 몸이 쇠약해져서 웃을 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다시 사람을 시켜서 영양 많은 음식들을 가득 가져왔답니다. 의원에게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한약을 마음껏 따르게 했지요. 덕분에 숙화는 보름 안에 기운을 차렸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빨리 가봐야 하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이미 어머님을 찾아뵙고 잘 말씀드렸소이다. 유복이는 노모를 의원이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약속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내 딸의 목숨까지 살려주셨구려. 유복이는 당장이라도 숙화를 데려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아직 암행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숙화와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유복이 아버지가 알부자로 소문난 황간회에 장가가길 바라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지요. 도련님, 집을 수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전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유복이는 다시 한번 숙화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암행어사로 나타나서 당당히 혼례를 올리겠다고 말이죠. 유복이는 숙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거치면서도 숙화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구나. 암행어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렸거늘 숙화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야. 유복이는 숙화가 보고 싶을 때면 책을 읽거나 사냥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노력했답니다. 사내로서 성공하기 위해 당분간 숙화를 잊어야 했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유복이는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지역을 찾아가 암행어사 통보만 하면 모든 포졸들이 유복이를 따를 것입니다. 숙화가 너무 보고 싶구나. 초가집은 잘 있을 테니 문제없이 살고 있을 거야. 유복이는 당장 말을 빌려서 숙화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텅 비었고 사람의 기척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숙화의 약재를 다려주었던 의원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왔는가? 의원이 바로 타박부터 하니 유복이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르신? 말도 마시게. 숙화가 어머니 병치레를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웬 왈자 녀석들이 숙화 집을 어지럽히더니 저기 좀 보게. 의원이 말한 대로 숙화의 초가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유복이는 바로 숙화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요. 그건 나도 모르네. 아마 그 왈자들이 돈을 빌린 놈들 같은데 숙화가 갚지 못하자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게 아니겠나. 안타깝게도 숙화의 노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유복이는 너무 놀라서 초가집 주변을 뛰어다녔지만 숙화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암행어사가 된다면 포졸들을 동원해 숙화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한시가 급했답니다. 유복이는 말을 타고 초가집 근방을 계속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숙화를 못 찾은 유복이는 허기가 진 것도 모르고 그 주변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유복이는 결국 탈진이 올 정도로 무리했다가 다음날 의원 앞에서 쓰러져 버렸지요. 이보시게 아무리 사랑도 좋다고 하지만 몸이 상해서야 되겠나. 일단 기운부터 차리고 숙화를 찾아보시게. 유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유복이는 암행어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숙화부터 찾아보려고 했지만 탐과 놀이들을 잡아내느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숙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죽었더라도
그 시신이라도 찾고 싶구나. 잠이 오지 않던 유복이는 얼른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숙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권을 장악하고 노비들의 돈을 떼어먹는 탐관오리 백씨라는 남자가 걸려들었습니다. 유복이는 포졸들에게 보고를 받고 바로 백씨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백씨라는 남자는 생각보다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 여종들을 골라서 부패한 양반댁에 팔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유복이는 모처럼 승부욕이 불타올랐답니다. 당장 이 부패한 탐관오리 면상부터 좀 봐야겠다. 유복이는 동태를 살필 겸 백씨가 장악했다는 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장사를 하는 와중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놀이개를 팔러 다니는 여인과 장사꾼이 시비가 붙은 것이었지요. 장사꾼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왈자들 같았습니다. 유복이는 장사꾼의 위협에 겁이 난 여인이 가엾게 보였답니다. 당장 멈추거라. 댁은 누군데 간섭하는 게요? 대신 돈을 갚아줄 것이 아니면 당장 꺼지시오.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 이 아이가 돈을 갚으려면 이 많은 놀이개들을 다 팔아야 하는데 전혀 팔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럼 그쪽이 대신 팔아줄 것이요? 선비로 위장한 포졸들이 발끈했지만 유복이가 손으로 제지하였지요. 그래,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는가? 다 합쳐서 100냥은 넘소이다. 아니지, 200냥은 좋게 넘을 것이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인가? 저 여인이 어디에 쓴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렸단 말인가? 그건 저 아이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오? 그렇지, 너 뭐 병치레를 한다고 빌렸지 아마? 유복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와중에 쓰러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유복이는 천천히 다가가서 여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보았습니다. 아니, 낭자가 왜 여기 있는 것이오? 그렇게 찾던 숙화였답니다. 유복이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지요. 숙화의 얼굴을 매만진 유복이는 그제야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유복이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숙화를 만났지만 왈자들에게 붙잡혀 놀이개를 팔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노모를 위해 비가 새는 초가집에 살 정도로 효녀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유복이는 우르르 몰려온 왈자들과 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얻어맞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유복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 근방 상권을 장악했다는 백씨가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우리 장사를 방해하느냐? 장사라고 하였는가? 가여운 여인에게 억지로 장사를 시키는 것이 어찌 장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두말할 필요 없다. 어서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저 계집을 두고 그냥 꺼지거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백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이것은 설마 암행어사 출두가 아닌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백씨는 부하들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게 아니겠어요. 부하들 역시 겁이 나서 백씨를 앞으로 내세우고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복이가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찌는 것이었죠. 포졸들이 유복이의 명에 따라 백씨와 그 부하들을 둘러쌌답니다. 숙화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답니다. 포졸들은 백씨와 부하들을 포박해서 끌고 갔고 잠시 호기를 보였던 유복이가 숙화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요? 저는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백씨라는 자가 여종들을 팔아버린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그러다 낭자와 다시 만났답니다. 도련님이 암행어사가 되었다니 정말 경아드리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이다. 노모 병치레를 하느라 그 많은 돈을 빌렸다니 나는 암행어사가 되기 위해 잠시 낭자를 잊고 살았소이다. 그것이 낭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낭자를 방치한 꼴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도련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사옵니다. 어렵게 배를 짜면서 돈은 모두 냈는데 백씨라는 자가 저를 납치한 것이옵니다. 유복이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노모를 위해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지낼 정도였는데 앞날은 생각지 않고 무작정 돈을 빌렸을 리가 없었지요. 아마도 의원님께서 잘못 아셨나 봅니다. 아마 백씨 사람들의 거짓을 듣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유복이는 숙화가 더 사랑스럽게 보였답니다. 효녀인데다 책임감까지 강한 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숙화는 유복이의 사랑이 벅찼답니다. 여전히 유복이 아버지는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숙화와의 혼례를 반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복이도 아버지의 명에 따라 양반댁 따님을 만나기도 했답니다. 숙화는 유복이가 마련해 놓은 집에서 머물고 있었지요. 유복이가 양반댁 따님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숙화는 아무도 없는 정자 앞에서 슬피 울었답니다. 도련님은 더 크게 되실 분이야. 나와 혼례를 올리면 그분의 앞길을 막는 것이야. 하지만 숙화는 밤만 되면 유복이가 그리워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동안은 노모를 돌보느라 남자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는 유복이가 그 텅 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 도련님. 이렇게 보고 싶지만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숙화는 이제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됐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유복이가 없는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는 어느 날 유복이가 찾아왔답니다. 선비로 위장한 포졸들을 데리고 탐관오리들을 조사하던 중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지요. 유복이는 그동안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양반댁 따님들을 모두 만나봤지만 역시나 숙화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답니다.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숙화 낭자를 만나주십시오. 그동안 유복이 아버지는 숙화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유복이는 숙화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양반댁 따님들을 만나면서 말을 잘 듣기 시작했지요. 그런 유복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면서 이제는 숙화를 만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복이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결국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극성이던 어머니도 유복이의 기상에 감복했답니다. 그렇게 숙화는 유복이 부모를 만났고 혼례를 올릴 수 있었지요. 도련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련님과 한 방에서 사는 것이옵니까? 이제는 낭자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구려. 그동안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숙화는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다행히 유복이 부모님도 숙화의 단아함에 놀랐답니다. 아버지는 진작에 숙화를 만났어야 했다며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 역시 숙화가 그 어느 양반댁 따님보다 더 고와 보였답니다. 새는 멀리 날고 크게 울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복이와 숙화의 사랑을 보고 있자니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삼년불비우불명이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혹시라도 산책을 하시면서 야담과 옛날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어여쁘게 지저귀는 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